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60년 넘게 살아온 동네에서 30년 동안 가정의학과 병원을 운영하다 최근 병원을 아들에게 넘기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평생 공부만 하고 병원 운영에만 신경 쓰고 살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돼서 집에 있으려니 아주 여기저기 좀이 쑤셔서 죽겠습니다. 또래 주변 친구들에 비하면 저는 오래 일한 편이기는 해요. 제 주변 친구놈들은 환갑이 되기 전에 진작 다들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퇴임을 했거든요. 제가 환갑이 넘어서까지 동네에서 병원 운영하는 걸 보고 같은 의사인 친구놈이 비아냥거렸어요. 이래서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말을 하는 거라니까? 건물도 있는 놈이 언제까지 벌어먹으려고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어? 누가 돈 때문에 그런가? 일하는 게 좋아서 그러지. 우리 병원에 나보겠다고 20, 30년째 오는 환자들도 많아. 그런 분들 보면 그만둘 수가 있어야지. 친구놈은 제가 돈에 미쳐서 이 나이 먹어서도 일하는 것처럼 몰아갔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동네에서 오래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매일 만나는 환자들이 가족 같고 친구 같아 그만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요즘 사람들은 의사가 나이 많으면 싫어해. 빨리 아들한테 넘겨주고 좀 놀아라 놀아. 친구놈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대에 들어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나마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다니던 대학병원을 나와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물에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병원을 개원하고 나서는 매일 병원에만 있었어요. 그러니 더 이 동네에서 벗어날 일이 없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만 했으니 친구 말대로 이제 남은 생은 좀 놀아도 되기야 하죠. 하지만 그게 또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놀아본 놈들이나 노는 거지 저처럼 평생 집, 병원 하던 사람은 일을 그만두면 앞으로 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병원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쉴 때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 일을 놓지 못하고 꾸역꾸역 잡고 있었어요. 그때 저와 제일 친한 검사 친구놈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처럼 평생 공부만 하면서 살아온 놈들이 갑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집에 있으라 하면 오히려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아서 더 우울해. 나 봐라. 직원장들이 다 후배라 나만 보면 선배님 쫓아다니는데 나도 민망해 죽겠어. 근데 어떡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죽기보다 싫은데. 검사 친구놈은 퇴직할 나이를 넘기고도 더 일하고 싶다는 욕심에 퇴직을 안 하고 검사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요. 어린 검사장까지 나서서 눈치를 주지만 꿋꿋하게 버티고 있답니다. 그만두기 싫어서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까지 평생 힘들게 살았으면 됐지 왜 그렇게까지 버티냐고 답답해했지만 저는 검사 친구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저도 딱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평생 제가 배운 일이라고는 환자들 보는 것밖에 없다 보니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 창피하지만 아내가 없으면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어요. 그나마 제가 장점이자 단점인 게 집밖에 모릅니다. 다른 친구나 동료들은 병원 일을 하면서도 골프나 테니스도 치고 술도 마시고 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줄곧 취미라고는 없이 퇴근만 했다 하면 곧바로 집으로 가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태운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느냐, 그렇게 남자가 취미도 없이 가정에만 너무 충실하면 오히려 아내들이 귀찮아서 더 싫어한다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걸요. 병원을 개원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점심은 무조건 아내와 먹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점심시간이면 집에 들려서 아내와 밥을 먹으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서는 아내와 밖에서 외식도 하고 잠깐씩이라도 산책을 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 책 읽고 화분 키우는 거 말고는 딱히 취미생활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와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자이자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둘이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고 편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에이, 그건 원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사모님은 혼자 편하게 먹고 쉬고 싶은데 원장님이 자꾸 집에 오셔서 오히려 귀찮으실 수도 있죠. 제가 점심시간만 되면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하니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은 그냥 병원에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제가 점심마다 집에 가면 오히려 아내가 더 귀찮아 할 거라고요. 아니에요, 김 간호사님.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가 집에 와서 식사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들인 저는 오라는 소리 한 번 안 하시면서 아버지는 꼭 집에 와서 식사하시라고 하신다니까요. 어머, 그래요? 암튼 우리 원장님이랑 사모님 금실 좋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아내와 저는 의대 시절부터 알고 지내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요즘에야 오래 연애하는 일이 많다지만 저희 때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나이 20대 중반만 돼도 부모님께서 결혼하라고 난리였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가에서는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길 바라셨지만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대생이라 의대,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계속하느라 결혼을 생각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친구 중에는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도 결혼하는 애들이 꽤 있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에 병원 생활이 워낙 바빠서 어차피 거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해도 아내를 챙기지 못하고 힘들게 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레지던트라도 끝내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 긴 시간을 기다려준 게 제 아내입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것도 고마운데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제 내조를 위해 다니고 있던 출판사도 그만뒀어요. 아내가 출판사 일을 좋아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아내에게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대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할 만큼 해서 회사에서 본인의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게 너무 당연시 됐으니까요. 아내는 그렇게 좋아하던 일도 그만두고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만 30년 넘게 희생하며 살았어요. 저야 병원에서 일만 하느라 정신없었지만 아내는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삶이라고는 없이 아들과 딸을 키우며 아들은 의사로 딸은 간호사로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아이들도 없었을 겁니다. 아내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아내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골프고 테니스고 술이고 친구고 그 무엇보다 아내가 저에게는 무조건 1등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꼭 집에 들러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더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최근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진단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우울증 증상이 있답니다. 저나 아내나 나이가 있다 보니 언제 몸에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예요. 하지만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아내에게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의 행복만이 저에게는 기쁨이라 할 수 있는 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우울증이라니 가슴이 아팠죠. 저는 아내를 데리고 바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병원 진료를 받고 난 뒤 아내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아내가 지난 1년 동안 많이 힘들었대요. 1년 전 딸아이가 결혼했어요. 그 이후 아내가 불안하고 우울했답니다. 매일 붙어있을 때는 몰랐는데 옆에서 하루 종일 쫑알거리던 애가 없으니까 허전하고 외롭고 그러네. 보고 싶어도 아무 때나 보지 못하니까 더 걱정도 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저희 식구가 유독 넷이 가깝기는 한데 아내와 딸 사이가 유난히 좋았어요. 다른 집 딸들은 사춘기 때 말도 안 듣고 방황도 많이 한다는데 저희 딸은 사춘기도 없이 무난하게 컸거든요. 더군다나 딸이 막내라 그런지 애교도 많아서 우리 집에는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이었죠. 그런 딸이 대학에서 강원도 남자를 만나 연애하더니 결혼하면서 강원도로 가버렸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딸도 제 병원에서 일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결혼해서 그 먼 강원도로 가버렸으니 허전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네, 저도 압니다. 자식이 자라면 독립해서 나가는 게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들과 멀어질 준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들도 의사고 딸도 간호사라 둘 다 제 병원에 평생 데리고 있을 생각이었거든요. 아들도 일찍 결혼했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내내 제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랬으니 딸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딸이 대학 때부터 만나던 남자가 강원도에 일하는 건 알았지만 결혼하게 되면 고향인 강원도로 가겠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딸이 결혼하면 강원도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아내도 당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제가 강원도에 가는 건 싫다고 하면 딸이 가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김서방이 처음부터 은행 지원할 때 강원도에 있는 지점으로 지원한 거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우리 결혼하면 강원도로 가야 하는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어. 딸이 저나 아내가 걱정할까봐 일절 말은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사위될 녀석이 서울에서는 취직이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지원한 은행의 근무 가능 지역을 고향인 강원도로 지원했더군요. 그래야 합격 확률이 높으니까요. 나야 간호사라 서울이든 강원도든 어디서든 일할 수 있지만 김서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는 게 맞지. 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비로서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놈이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서울에 사는 여자 만났으면 어떻게든 여기서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여자가 다니던 직장까지 옮기면서 그 먼 곳까지 가야 돼? 안 되겠다. 내가 김서방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지.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예비 사이를 만나 정말 강원도에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냐고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은행 말고 다른 직장을 갈 생각은 없냐고요. 물론 저도 이게 남의 일이었다면 여자가 남자 따라 강원도 가는 게 맞는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딸이잖아요. 누구보다 소중한 제 딸이 남자 하나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시골 촌구석에 가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말리고 싶었어요. 김서방은 결혼 조금 미루고 자기만 혼자 경원도에 갔다가 어떻게 해서든 서울로 다시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까지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서 그냥 결혼해서 강원도로 가겠다고 한 거야. 내가 김서방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빠도 알잖아요. 어차피 김서방이랑 결혼할 건데 그런 일로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아. 딸은 완강했습니다. 제가 말려도 본인은 예비 사이가 너무 좋아서 지금 당장 결혼하고 강원도로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운영하는 평생 직장까지 다 때려치우고 말이죠. 딸아이가 결혼하고 강원도로 내려가겠다고 했을 당시 아내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만 안 된다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결국 아내는 딸 결혼식 날 펑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치 무슨 대단한 사연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나 아내나 부모 입장에는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귀하디 귀한 딸내미가 함께 살던 우리 집을 떠나 강원도로 가버리니까요. 물론 영영 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난 30년 동안 매일같이 품 안에 끼고 있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멀리 가버린다고 생각하니 아내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마냥 좋다고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나 아내가 너무 유난하다는 걸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진심인 걸 말이죠. 그 와중에 더 서운한 게 딸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결혼식 내내 방실방실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나 아내는 딸이 저렇게나 좋아하는데 우리도 기분 좋게 보내주자 싶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심큰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내고 1년 동안 저는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빠인 저도 이렇게 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데 엄마인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아내에게 있어 딸은 또 다른 의미이다 보니 아내는 저보다 배로 더 힘들었나 봐요. 아이를 둘이나 낳고 키우는 30년 동안도 걸리지 않았던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말이죠. 난 정말 괜찮으니까 점심시간에 무리해서 집까지 오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신경 많이 써준 덕분에 좋아졌어. 당신은 이게 병이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왜 항상 괜찮다고만 해. 그렇게 매일 참고만 사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지.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화도 한 번 안 내고 항상 괜찮다고만 하는 아내가 결국은 마음의 병을 얻었다는 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아내는 딸이 결혼해서 강원도로 간다고 했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로서 속마음은 당연히 딸이 먼 강원도까지 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결혼만큼은 딸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티를 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더니 결국은 또 본인이 속병이 난 거예요. 안 그래도 평생 곁에 있던 딸과 하루아침에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힘든 와중에 몇 가지 일이 좀 있었어요. 사실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 강원도로 내려가고 나서 반년 사이에 2번이나 사위랑 딸이 싸워서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이 서로 죽고 못 살 만큼 좋아서 강원도까지 내려가 놓고는 자주 다투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강원도에 사는 사돈들이랑 딸아이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라고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잘 지내고 싶지 않겠어. 근데 툭하면 병원에서 일하는데 전화해서 오라 가라 하고 안 받으면 병원까지 찾아오시니 나로서는 진짜 미치겠다니까. 시골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건지 몰라도 사돈들은 틈만 나면 딸아이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오고는 한답니다. 사돈은 두 분 다 농사를 지으세요. 사돈 둘 다 그 전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딸아이가 시골에 내려가고 나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딸에게 전화한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말이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대요. 사돈이 사는 집에 화장실 변기가 망가졌는데 한참 병원에서 일하는 제 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변기 고칠 사람 찾아서 바로 보내라고요. 상식적으로 그 동네에서 평생 산 사돈들이나 알지. 이제 막 시집가서 강원도에 간 제 딸아이가 화장실 변기 고치는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딸아이는 황당해서 본인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는데 바깥 사돈이 호통을 쳤답니다. 그걸 왜 모르냐고요. 어른이 말을 하면 알아보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도박도박 모른다는 소리가 나와? 너희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아버님. 급하신 일이면 제가 알아볼까요? 살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자란 아이가 시집을 가자마자 시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딸은 애써 알아보겠다고 했는데도 바깥 사돈은 혀를 끌끌 찼답니다. 에휴, 됐어. 급해 죽겠는데 내가 알아보고 말지. 이래서 도시에서 자란 애들은 안 된다니까. 바깥 사돈은 대놓고 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도시에서만 살다 와서 영 정이 없고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친정에서 배운 게 없다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곱게만 자란 저희 딸은 태어나 그런 소리를 생전 처음 들었으니 사돈들이 그런 막말을 할 때마다 말문이 턱하고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돈들은 그 이후로도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게 했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툭 하면 불러대서 딸은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도 시댁에 가야 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딸아이가 전화를 안 받아버렸답니다. 그날따라 병원이 너무 바빠서 일하면서 일일이 전화받는 게 눈치가 보여서요. 그랬더니 안 싸더니 딸이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건방지게 시부모 전화를 안 받는다고 소리를 질렀대요. 병원에 불이라도 나서 전화 안 받나 했더니만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시부모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님, 일하는 중에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왜요? 또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시아버지가 동서문서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통 직원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얼추 점심시간도 된 것 같은데 좀 나와라. 같이 동사무소 좀 가게. 사위도 딸아이가 일하는 병원 근처 은행에서 일해요. 본인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본인 아들을 데리고 가면 될 것이지 자꾸만 제 딸아이를 부려먹으려고 하니 듣는 저나 아내는 속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 입장에서도 시부모가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었겠어요. 병원에 이야기하고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이 불편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든 김서방에게 연락하라고 했답니다. 딸도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눈치가 보인다고요. 그러자 안 싸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남자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부모가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우리 아들 창창한 앞길 막을 일이 있나. 세아기, 너는 괜한 일로 네 남편 일할 때 시시콜콜 전화하지 마라. 애 괜히 상사들 앞에서 눈치 보인다. 안 싸돈의 말에 어이가 없었던 딸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 했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 병원까지 찾아오시면 다른 직원들한테 눈치 보여요. 이러다 저 병원에서 잘리면 어떡해요. 너야 여잔데 뭐가 걱정이야? 병원 잘리면 집에 들어앉아서 우리랑 농사나 지으면 되지. 사람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그렇지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저딴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사돈의 말에 기분이 상한 딸은 참지 않고 이야기했답니다. 어머님도 참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병원 그만둘 생각도 없고 농사 지을 생각도 없어요. 안 그래도 강원도까지 내려와서 새로 일 시작하느라 고생했는데 저 지금 잘리면 안 돼요. 딸은 간호사 일을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처음 간호사가 됐을 때 소아과에서 오래 일했어요. 나중에는 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제 병원에서 일했던 거예요. 딸아이는 강원도에 가자마자 당장 일할 수 있는 소아과를 알아봐서 면접 본다고 잔뜩 들떠 있었어요.
다행히 그 중에 한 군데 합격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 직장을 안사도는 자기 마음대로 그만둬라 마라 하니 딸아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더 어이가 없는 건 이제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아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잘리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잘리면 오히려 잘된 일이지. 새아기 너한테 안 그래도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 애는 안 갔니? 시집을 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애 가질 생각부터 해야지. 일은 무슨 일이야. 딸아이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답니다. 아무리 시골분들이어도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 서울에서 내려온 며느리를 조금이나마 안쓰러워하고 가여워해 주실 줄 알았는데 사돈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이 지역을 떠나 그냥 자기들 집안밖에 모르고 며느리는 도구로밖에 볼 줄 모르는 한심한 인간들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저지만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며느리가 일하는 직장인데 거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한다니? 김서방은 그런 이야기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아내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그런 상황에서 김서방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 나무랐습니다. 김서방? 말도 마 엄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내가 짜증나서 이야기했더니 시부모님이 며느리가 일하는데 못 가냐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나더러 이해심이 부족하대. 결혼할 때는 강원도에 가서도 제 딸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데려가더니만 사위놈은 정작 강원도에 내려가서는 제 딸아이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모들 편만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 김서방이 효자 중에 효자더라고. 자기 부모님 관련된 일에는 절대 내 편을 안 들어준다니까. 나 정말 서러워 죽겠어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안쓰러워서 어떡하니? 아휴 내가 또 괜히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울컥해서 하소연만 실컷 했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시부모님만 아니면 그래도 다른 건 다 지낼만 해요. 김서방도 둘이 있을 땐 잘해주고. 전화를 끊을 때만 되면 딸은 항상 그래도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전화를 끊고 나면 그날은 저나 아내나 잠도 잘 못 자고 설칠 정도로 딸이 걱정되고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라다 보니 시골에서 평생 사신 어르신들 눈에는 못 믿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며느리라도 남의 자식인데 본인들 편한 대로 휘두르려고 하시니 저나 아내나 사돈을 생각하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딸아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씩 딸아이가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저나 아내는 뭐든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내리 사랑이라고 딸아이가 아무리 다 컸어도 저희 눈에는 마냥 아기 같았어요. 딸아이는 오랜만에 엄마 아빠 만났으니 강원도에서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기도 하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고는 했습니다. 너무 맛있다. 강원도에는 이 맛있는 도넛이 왜 없을까? 그냥 내가 돈 벌어서 하나 차릴까? 딸이 제일 좋아하는 도넛 브랜드가 딸이 사는 지역 내에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 서울에만 올라오면 도넛을 2박스씩 먹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도 부모가 보기엔 마냥 안쓰러워요. 병원 간호사들이랑 의사쌤들도 다 강원도 출신이라 확실히 자기들끼리 더 통하는 게 있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서울 사람이라 모르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은근 기분 나쁘다니까. 딸이 힘들었다고 하는 말들이야 대부분 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서울에서 쭉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강원도에 내려간 경우다 보니 사는 방식이나 시스템이 다른 게 많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울 사람이라고 은근 소외되는 것도 많을 거고요.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무조건 딸 편을 들어줍니다.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거니까요. 시부모님은 티나게 차별하시는 게 한상에다 다 같이 밥을 먹잖아? 그럼 꼭 고기나 생선 같은 맛있는 반찬은 남편 앞에만 놔준다? 내가 손 안 닿는다고 한 접시 더 내놓으려고 하면 상도 좁은데 뭐하러 그러냐고 하셔. 그럴 때마다 너무 기분 나빠.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왜 그런데? 아유 안쓰러운 우리 딸. 여기서는 고기며 생선이며 다 우리 딸 먹어. 역시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다니까. 나 진짜 눈물 나. 나도 그냥 서울에 살고 싶다.
부모로서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면 시집 갔으면 그 정도는 참고 해내야 한다. 그러게 그 먼 곳까지 뭐하러 시집을 갔냐 하고 말하면 그만이지만 저나 아내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둘째는 딸이라고 유독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키워서 그런지 시집을 보내놓고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친정에 돌아와서만큼은 귀하디 귀한 막내딸로 돌아오게 해주고 싶었어요. 딸애가 며칠이라도 서울에 있다가 강원도로 돌아가고 나면 아내의 한숨은 더 많아졌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 커서 시집까지 보냈어도 걱정되기는 매한가지였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내에게 우울증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신 마음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자기 짝 만나서 나갔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곁에서 지켜봐주는 것뿐이야. 막내도 매일 힘들다고 찡찡거리면서도 정작 서울에 올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런 거 보면 자기 남편이랑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애들 걱정 그만하고 우리끼리 재미있는 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삽시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아내가 하루아침에 애들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곁에서 더 잘하다 보면 아내도 분명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딸도 걱정되긴 했지만 저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은 아내이니 아내가 딸아이의 빈자리를 덜 느끼도록 제가 힘쓰다 보면 아내의 우울증도 괜찮아질 거라고 확신했죠. 그러던 중 사소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식들 일에는 신경 좀 끄라고 해도 아내는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얼마 전에 딸내 안싸돈 생일이었는데 아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는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서 보냈더군요. 알고 보니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딸애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사돈들 생일이면 매번 선물을 보냈대요. 아이고, 안 그래도 챙길 사람 많은 사람이 사돈들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네. 그래서 안싸돈은 선물 마음에 드신대? 연락은 왔어? 아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꼼꼼하고 차분해서 주변 사람들을 참 잘 챙깁니다. 제가 말 안 해도 항상 병원 간호사들 생일이며 경조사까지 알아서 챙겨준 덕분에 병원 간호사들이 다들 아내를 좋아해요. 덕분에 간호사들도 잘 그만두지 않아서 함께 오래 일하기도 했고요. 아내의 마음 씀씀이를 아는 저로서는 아내가 다 저나 자식들을 생각해서 그런 걸 챙긴다는 걸 알죠. 안 그래도 딸이 사돈들과 잘 지내지 못하니 아내가 더 신경을 썼을 것도 알고요. 그런데 사돈들이 보통이 아닌 게 선물을 받고도 일절 인사 한마디가 없답니다. 그게 사실은 진영이 처가는 내가 사소한 거라도 보내면 항상 바로 연락이 왔거든. 명절이면 본인들도 과일이라도 보내고, 물론 내가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돈지간인데 선물 보냈으면 최소한 고맙다고 메시지라도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것도 싫으면 애들한테라도 말을 하든지. 아휴, 사돈이라고 무뚝뚝한 건 알았지만 어쩜 메시지 한 통도 없는 거 있지? 아내가 웬만해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건 충분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아내가 아들 처가에도 생신이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선물을 보냈다 보니 딸내 시댁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두어 번 선물이랑 과일을 보냈는데도 통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저까지도 기분이 상했어요.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바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호의로 보낸 건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영 마음이 쓰여 사위랑 통화하다가 은연중에 선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장모가 안싸돈 생일이라고 백화점에서 스카프 사서 보냈다는데 혹시 어머님은 잘 받으셨다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통 연락이 없으신 게 선물이 영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 제 말에 사위는 놀라서 오히려 저에게 선물을 보냈냐고 되물었어요. 사위도 사돈이 전혀 말을 안 해서 몰랐답니다. 사위에게 그런 소리 하면 사위도 신경 쓰일 거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선물을 보내놓고도 혹시나 사돈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사위에게 툭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위가 그 이야기를 딸에게 했는지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에서 시댁에 선물 보냈다는 소리를 김서방한테 뭐하러 했어? 궁금하면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왜? 내가 그런 얘기 했다고 설마 김서방이 너한테 뭐라고 해?
제가 괜한 소리를 했는지 그 일로 딸이랑 사이가 티격태격한 거 아닌가 저도 걱정됐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김서방이 많이 무안했나 봐. 그래도 김서방이 시부모님께 이야기해서 나한테 고맙다고는 하셨어. 스카프도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아마 엄마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 하셨던 것 같아. 아이고 엎드려 절받기가 따로 없네. 세상에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무뚝뚝하다니. 아무리 연락처를 몰라도 이왕 사람이 선물을 보냈으면 너한테라도 고맙다고 전해야지. 김서방 부모님이라지만 참 정이 없다. 그러게 우리 시댁이 좀 그래. 자기 식구들끼리 매일 똘똘 뭉쳐서 돌이니 예인이 무진장 따지는데 정작 본인들은 안 그러신다니까. 딸에게 평소 사돈들이 어떤지 익히 들어서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 사돈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딸 말로는 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는데 사실 믿지 않아요. 딸이 저나 아내가 서운해할까봐 그냥 한 이야기라는 걸 안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을 맞이해 오랜만에 딸애랑 사위가 집에 왔어요. 딸애가 지난 추석 때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오는 바람에 거의 6개월 만에 얼굴을 보는 거였거든요. 저나 아내나 둘 다 오랜만에 딸을 볼 생각에 좋아서 이것저것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랑 반찬을 해놓고 강원도에서는 잘 못 먹는다는 간식이랑 배달 음식도 잔뜩 사뒀어요. 그런데 반년 만에 만난 딸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것도 빠진 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머리카락도 빠져서 정수리가 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걱정부터 앞선 아내는 딸아이에게 다가가 볼을 어루만졌어요. 걱정이 서린 눈으로요.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추석 때 폐렴으로 고생했다더니만 아직도 통 못 먹는 거야? 아니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추석 때 갑자기 폐렴이 심해져서 도저히 올라올 수 없다고 했던 딸이 걱정돼 그 이후 아내는 좋다는 영양제를 박스로 사서 택배로 보냈어요. 면역에 좋다는 음식도 잔뜩 보내주고요. 그랬는데도 살이 쏙 빠져서 온 딸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타지 생활이 힘들긴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공기도 좋은데 살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머리는 또 왜 이렇게 빠지고? 김서방,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일이라도 있는 건가? 저도 한치 걸러 두치라고 딸 얼굴이 안 좋으니 괜히 사이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멀쩡한 우리 딸을 강원도까지 데려가서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애 몰골이 이런가 싶어서요. 장모님, 장인어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폐렴은 진작 좋아졌는데 본인이 자꾸 살 뺀다고 안 먹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오랜만에 친정 와서 밥 먹는 거니까 다이어트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사위 말로는 딸이 살이 쪘다고 스트레스를 받더니만 자꾸만 안 먹고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 얼굴도 안 좋고 머리카락도 빠진 거랍니다. 사위가 말을 해도 딸이 말을 안 듣는데요. 네가 살 뺄 데가 어딨다고 다이어트를 해. 너 그러다 쓰러져. 아휴, 안 되겠다. 이왕 올라온 김에 명절 지나고 며칠 더 여기 있어. 온 김에 건강검진 싹 받고 가게. 아무래도 딸 안색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저는 병원에 며칠 휴가를 내고 서울에 있으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검사 좀 받아보자고요. 아니에요, 아버님. 올해 강원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저랑 같이 검사 다 받았어요. 둘 다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러자 사위 말이 이미 건강검진은 다 받았답니다. 둘 다 아무 문제 없대요. 그래? 위랑 내장도 다 내시경 한 거 맞지? 애가 볼 때마다 살이 자꾸 빠지는 게 아무래도 걱정되네. 아유, 김서방이 어련히 알아서 잘 챙길 텐데 나도 늙어서 그런가 점점 더 노파심이 드네. 사위가 딸에게 별 문제 없다고 하자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제야 제가 사위 앞에서 너무 유난하게 굴었나 싶더라고요. 이해해요, 아버님. 귀한 막내딸 타지에 내려가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딸 생기면 아버님이랑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김서방이 내 마음 이해해 주니까 좋네. 아유, 시장전 할 텐데 얼른 밥부터 먹자. 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다 크고 독립해서 더는 걱정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늙은이 노파심에 괜한 걱정이 더 늘어갔어요. 그래도 사위가 저렇게 제 딸을 걱정하며 이야기해주니 마음은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딸아이가 말수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화만 했다 하면 30분 내내 혼자 떠들던 아이였는데 최근 들어 저나 아내에게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만나도 말이 별로 없었어요. 표정도 영 좋지 않고요.
이것도 저의 괜한 노파심인가 싶어 명절 동안 딸아이를 좀 지켜보기로 했는데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딸애가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걸을 때 미묘하게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딸아이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딸아이가 중심을 못 잡고 잠시 휘청거리자 사위 녀석이 미간을 확 죽이더니 딸애의 허리를 쿡 찔렀어요. 마치 딸에게 화가 난 사람처럼 인상을 쓰더니 티나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 순간 저는 뒷덜미가 쎄했습니다. 사위 녀석이 평소 저런 성격이 아니에요. 지나칠 정도로 다정하고 자상한 아이인데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죠. 그때부터 신경이 바짝 곤두선 저는 딸과 사위의 행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괜히 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괜히 이야기하면 아내가 더 걱정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은근슬쩍 딸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왜 자꾸 다리를 절뚝거리냐고, 어디를 다쳤냐고요. 그러다 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세게 젓더군요. 다치기는 아빠, 그냥 며칠 전에 동네에서 운동 좀 하다가 살짝 삔 거야.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이상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아들에게 넘겼어도 의사는 의사예요. 딱 봐도 딸아이가 걷는 모습이 살짝 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위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평소에도 사위가 술을 잘 못 마시는 걸 알기에 일부러 술을 좀 먹였습니다. 그러고는 사위가 술에 취해 거실에 잠이 든 사이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 딸아이에게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곤히 잠들어 있는 딸아이를 깨웠어요. 그러고는 절뚝거리던 딸아이의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제가 발목을 살짝 건드리자마자 딸아이가 아 하고 큰 소리를 냈어요.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 너 이거 살짝 빈 거 아니지? 아빠가 의사인데 그걸 모르겠어?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내일 너희 오빠 병원에 데려가서 바로 엑스레이 찍을 거니까 얼른 사실대로 얘기해. 낮에 걷는 모습을 뒤에서 봤을 때도 분명 살짝 삔 정도로만 보이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발가락이라도 금이 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다쳤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깁스라도 해야 하는데 간호사인 딸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저러고 다니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딸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제가 새벽에 자는 딸까지 깨워 그 정도로 몰아붙였으니 딸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우물쭈물하던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왈칵 눈물까지 쏟으면서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 나 사실 김서방한테 맞았어. 그래서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도 다친 거야.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이번에도 다쳐서 친정에 오면 본인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절대 병원 가면 안 된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딸은 서러움에 울컥울컥 하면서도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 놀라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에요. 제 딸이 귀하디 귀한 우리 딸내미가 남편에게 맞는다뇨. 딸, 그게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거리고 참고 있었어? 제 딸이 너무 거지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일을 겪고도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참고만 있었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난 당연히 아빠한테 연락하려고 했지. 근데 그 인간이 내 핸드폰도 뺏어갔어. 그러면서 친정에 연락하면 아버지 병원에 불지를 거라고 미친 소리까지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 올라가려고 짐 쌌는데 그때부터 못 가게 매일 때리는 거야. 아빠, 나 그 인간한테 매일 맞고 살았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새까맣게 몰랐습니다. 김서방, 아니 썩을 놈의 새끼가 제 딸아이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딸 말이 사위놈이 처음부터 과격하게 나온 건 아니었대요. 시작은 딸과 사돈들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부부 사이에 자주 문제가 있었나 봐요. 딸이 사돈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위는 본인 부모 편만 드니 딸도 서운하고 서러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루는 사돈네 다녀오는 길에 집에 올라오는 계단에서 시댁에서 있었던 일로 딸이 하소연을 좀 했대요. 당신 부모님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어떻게 매번 나는 그렇게 홀대하실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애가 안 생기는 게 내 잘못이야? 왜 항상 내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냐고. 그날도 안 사더니 먹을 거 가지고 사위와 딸을 차별하면서 치사하게 굴었나 봐요. 딸이 굴비랑 장어를 사서 가지고 갔는데 생선은 남자에게 좋다는 헛소리를 하시며 사위만 줬답니다. 딸이 먹으려고 하면 여자한테는 나물이 좋다고 풀떼기만 있는 접시를 앞에 끌어다가 줬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딸이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갔는데 바깥 서더니 보일러를 꺼버렸답니다. 날씨가 아직 더우니 찬물로 씻으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시댁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왔으니 딸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했죠. 그런데 딸보다 앞서갔던 사위 새끼가 뒤에서 하소연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면서 소리를 지르고는 딸 어깨를 밀어버렸나 봐요. 딸은 그대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죠. 사위 새끼도 처음에 놀라서 딸을 부축하고 집에 들어왔대요. 본인이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딸이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한마디를 더 했는데 사위놈이 또 그 소리를 한다고 화를 내며 상을 엎어버렸대요. 그제야 정신이 든 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친정에 가겠다고 했답니다. 더는 못 살겠다고요. 그러자 당황한 사위 새끼는 그때부터 욕을 하고 때린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사위 새끼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사위 새끼는 한 번 때리는 거로도 모자라서 본인이 저지른 일을 덮기 위해 계속 때리고 친정에 연락도 못하게 한 거죠. 심지어 이번에 서울에 올라오면서도 딸에게 전화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전화 아내를 죽여버리겠다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거실로 나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사위놈의 면상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전화해 저 가정 파괴범을 잡아가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좋게 넘어가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 뻔뻔한 낯짝을 다시는 못 들게 다니고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새벽 명절 연휴인 것도 불사하고 저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친구 녀석 중 유일하게 아직도 현역에 있는 검사 친구에게요. 그리고 부탁을 좀 했어요. 제 사위놈을 잘근잘근 짓밟을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요. 다음날 아침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위놈은 제 검사 친구와 사위가 다니는 은행에서 나온 내부 감사팀 사람들에게 잔뜩 둘러싸인 채로 끌려나갔습니다. 오진석 씨, 불법 대출 횡령으로 바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얌전히 따라와 주세요. 네? 아니, 불법 대출이라뇨?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 아시는 분들 중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으시잖아요. 오진석 씨? 이걸 어쩌죠? 내가 바로 그 아시는 분인데 식구들 깨기 전에 조용히 따라 나오시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경찰도 올 거예요. 횡령 조사 끝나는 대로 쓰레기 같은 가정 파괴범으로 조사도 받아야 하거든요. 아유, 바쁘다 바빠. 말도 안 돼. 아버님,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쪼다 같은 사위놈은 제 딸에게 험한 짓을 할 때는 언제고 제 집에서 끌려나가면서는 저에게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절로 미간이 구겨지면서도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가 명절날 연휴에 미안함을 무릅쓰고 친구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40년 넘게 검사로 지낸 친구다 보니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웬만한 재계의 인사들은 다 압니다. 그런 친구에게 부탁하면 사위새끼 하나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 늦은 새벽에 연락했는데도 친구 녀석은 저를 위해 여기저기 연락을 해줬어요. 덕분에 사위새끼 직장부터 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오래 걸릴 필요도 없이 사위 직장에서 이미 걸리는 게 있더군요. 이 자식이 아무리 고향이라도 그 먼 강원도 지점까지 지원해서 들어갔다길래 그냥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간 건 줄 알았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알고 보니 자기 부모와 주변 친척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있었어요. 애초에 있지도 않은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해준 거죠. 검사 친구가 파자마자 불법 증거들이 대거로 나오자 친구 녀석은 신이 나서 제게 전화가 왔더군요. 그 새끼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야. 일부러 자기 식구들 배부르려고 작정하고 은행에 취직한 것 같아. 내가 해 뜨자마자 바로 그 새끼 잡으러 갈게. 기다려, 친구야.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안 그래도 딸에게 듣기로 사위새끼네 집안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낸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딸이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작정하고 남의 돈을 가로채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저런 부모가 어디 있답니까? 자기들 배불리겠다고 아들에게 저런 더러운 짓을 시키다니요. 검사 친구 덕분에 아직도 술에 취해 고주망태로 누워있던 사위놈은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아내와 딸이 자는 사이인 일어난 일이라 저는 딸이 일어나자마자 새벽녘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제 말에 딸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이야? 그 인간 잡혀갔어? 그래, 내가 뭘 했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했지? 너랑 이혼은 당연한 거고 그 자식 은행에서 쫓겨나게 해서 감옥에 보낼 거야. 딸, 이제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 제 말을 듣던 딸은 제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진작 집에 올 걸 그랬다며 한참을 서럽게 울었어요. 현재 그 일로 미친 사위새끼뿐만 아니라 그 새끼의 부모, 친척까지 모두 다 철저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친구에게 듣기로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딸아이와의 이혼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모든 귀책 사유가 사위새끼에게 있다 보니 쉽게 종결됐어요. 아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싶었죠. 물론 그 일 이후 딸아이는 아직도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몇 년을 사랑해서 믿고 강원도까지 따라갔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으니까요. 딸은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서울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저는 제 병원에서 일하라고 했지만 딸은 혼자 힘으로 홀로서기를 하고 싶다고 소아과에 면접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딸이 원하는 대로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딸에게 벌어진 일들이 저와 아내에게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지만 딸에게는 훨씬 더 큰 상처였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아내는 묵묵히 딸의 곁을 지켜줄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 딸에게 힘내서 잘 이겨내라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가 40이 된 새댁입니다. 여러 사연을 듣다 보니 제 얘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확히는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예요. 세상 둘도 없는 천사 같은 저희 시아버지 말이에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맺게 된 소중한 인연과 또 그 소중한 인연을 지켜드리고자 애썼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고생을 좀 했지만 쉬지 않고 주 7일을 몇 년간 열심히 일했더니 어느 순간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은 어느 정도 만졌지만 청춘을 다 바쳐서 일에만 몰두했던 터라 연애다운 연애는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40이 가까워진 나이에도 시집을 못 가고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렇게 영원히 솔로로 늙어갈 것만 같던 제 삶에도 핑크빛 봄바람이 불어오더군요.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제 회사였으니까 정확히는 제 직원이었겠죠? 사업이 점점 궤도에 오르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승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납품을 받던 방식에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을 생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사방팔방으로 물색했는데 그때 당시 남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올린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어 컨택을 해보았고 본인이 해보고 싶던 일의 방향과 저희 회사의 비전이 맞는다며 흔쾌히 영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직원으로만 채용했고 철저하게 직원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데다가 대표가 남자 직원에게 추근덕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은 반대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 사람의 작품 세계만 보고 고용인으로서 매료되었다면 함께 일하게 되면서 알면 알수록 점점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먼저 다가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저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업무 관계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몇 달을 그렇게 서로 소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자답게 용기 있게 제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지나서야 남편이 말해준 건데 그때 고백할 때는 거의 잘릴 각오를 하고 고백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왜 더 빨리 말하지 않았냐며 타박 아니 타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여를 달콤하게 연애하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은 조그만 시골 학교의 미술교사로 오랫동안 일해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을 처음 뵀던 날 무척이나 긴장을 했었는데 그런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아버지는 격동의 1960년대에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화가가 꿈이었는데 붓 하나 물감 한 통 살 돈이 없어서 늘 동네 부잣집 자녀들만 다니는 고급 미술학원에서 버리는 찌꺼기 재료들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만 부모님이 비싼 미대 학비를 대줄 형편이 되지 않아 국립대 미술교육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아버지가 평생 미술교사로 재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로부터 그림의 재능을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시아버지는 아마 자신의 화가로서 못다 이룬 꿈을 남편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내심 바랬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그림을 좋아하고 예술가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 미술은 아니지만 패션 디자이너라는 영역에 발을 담그게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쭉 시아버지가 홀로 지내시면서 남편을 키우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남편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그때부터 쭉 재혼하지 않으시고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남편이 좋은 분이 있으면 결혼해서 사시라고 제안을 하는데도 끝내 재혼 생각은 없다고 하시네요. 자신의 인생에서 여자는 먼저 간 아내 한 명뿐이라면서요.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두 분이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때는 1980년대 학생 민주화 운동이 한참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신입생 티를 벗은 시아버지는 자신도 이 땅의 정의를 위해 한번 바쳐야겠다는 생각에 시위대에 참가했습니다. 최루탄과 물폭탄 세례를 받으면서도 목청이 터져라 정의를 외치며 그렇게 한몸 불살랐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군인들에게 쫓겨 골목골목을 도망다니다가 피할 곳이 여의치 않자 담을 넘어 아무 민가에나 들어가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집안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한 아가씨가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 소리쳤는데 시아버지는 검지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간절한 눈빛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찰나 그 집의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시위대 한 명이 한 명 들어간 것 같던데 혹시 누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시아버지는 재빨리 군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몸을 한쪽 구석에 숨겼습니다. 마당 어귀에서 군인과 그 아가씨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요.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의 거동이 파악되면 꼭 연락 주십시오. 굉장히 불순한 분자들이라 시민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인들은 그렇게 물러갔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돼요. 시아버지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지들 중 몇몇은 신민들 신고로 붙잡혀가기도 했는데 아가씨는 이렇게 저를 숨겨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은혜라니요. 훌륭한 일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시아버지는 이쪽으로 도망만 오면 항상 이 집 담벼락을 넘어 숨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착한 그 아가씨는 시아버지를 숨겨주었고요.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군인들에게 붙잡힐 뻔한 위기의 순간을 넘기느라 이 집에는 도망치고 숨을 생각밖에 없었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그러자 계속해서 자신을 숨겨주는 이 아가씨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빨래 바구니를 한 켠에 들고 조금은 당황했지만 수줍은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아가씨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더라면서요. 그날도 어김없이 군인들을 피해 도망치다 그 집에 몸을 숨긴 시아버지는 그날만큼은 잠시 본분을 망각하고 그 아가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동안 도와주신 보답으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만. 네? 식사요? 아, 네, 그럼. 그 아가씨는 처음에는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수줍게 시아버지의 데이트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여기저기 땅바닥에 구르고 최루탄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겉모습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아가씨가 수락을 해서 놀랍다고 했습니다. 네, 이 아가씨가 바로 시아버지의 운명의 사랑이자 제 남편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두 분은 매일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이 정이 깊어지자 시아버지는 둘의 앞날을 그려보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며 학생운동은 잠시 내려놓고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이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이 또 다른 애국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학업과 군복무를 마친 시아버지는 임용고시에 합격하자마자 시어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씩씩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고요. 정말 행복만이 가득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착실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또한 한없이 사랑하는 착한 아내, 게다가 이쁜 아들까지. 시아버지는 천국에 있다면 바로 이곳이겠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에덴 동산 같던 평화로운 가정을 시기 질투라도 하듯 그 집에는 커다란 불행이 닥쳐오게 됩니다. 때는 남편이 6살 되던 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간 자신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집에서 고생만 한 아내를 위해 친구들끼리 신나게 놀고 오라며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면서요. 여보,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줘서 고마워요. 꼭 가보고 싶던 덴데 친구들도 이번 여행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준석이 저녁마다 씻기는 거 잊지 말고 매운 거 먹으면 배탈 나니까 빨간 음식은 먹이지 말고요. 아이고,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신나게 가서 놀 생각만 해. 그동안 당신 고생만 했잖아. 다음에는 더 좋은 거 보내줄게. 아무 걱정 말고 맘 편하게 다녀와. 정말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떠난 충주 여행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던 그 충주호 위에서 시어머니가 탄 유람선에 화재가 나면서 모두 불타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충주호 화재 사건은 성수대교 붕괴 사건 후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 세간의 충격을 더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으니까요. 그 비극의 중심에 시어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이 슬플 뿐입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안 와? 엄마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준석이가 이 다음에 따라올 때 더 잘 살 수 있도록 예쁜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셔. 저기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그 집이야. 이 다음에 준석이 다 크고 나면 아빠랑 저기 엄마가 살고 있는 저 별나라로 함께 여행 가자. 싫어, 지금 갈래. 엄마 보고 싶어. 지금 엄마 보고 싶다고. 준석아, 아빠도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단다. 6살 아이가 받아들이기에 엄마의 죽음은 너무도 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어머니를 잃고 평생을 모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에게 빠져든 것도 모성에 대한 결핍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남편이 너무 짠해서 꼭 안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와 남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아내이자 엄마였던 큰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감정의 슬픔은 물론 생활의 작은 부분조차 어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다시 돌아간다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잃은 괴로움에 수차례 목숨을 끊을까도 고민하였지만 어린 아들을 돌볼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기에 이악 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숙제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린 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큰 상실감을 겪었을 남편을 위해 그때 당시 한국에서 막 태동하고 있던 미술 심리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림이나 만들기 등을 통해 표현된 심리를 읽어내는 미술 치료가 훨씬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미술 교사였던 시아버지가 일찍이 그런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어서 아들을 위해 그런 장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남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화가처럼 잘 그릴 필요도 없고 전문성도 필요치 않기에 치료받는 아이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간결한 그림으로 표현해내는데 남편은 거기서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엄마를 잃은 상실감에 대해서 표현한 그림이라던가 아빠에 대한 마음, 학교 생활과 선생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한 그림을 시아버지가 아직도 보관을 하고 계셔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67살 어린아이가 그렸다고 하기엔 너무나 천재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만큼 명확하게 남편의 생각과 내면 상태가 묘사되었기에 치료도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직도 미술 치료를 받던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런 남편의 미술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챈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아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고 부자가 함께한 그 시간들이 아내와 엄마를 잃어버린 그들 각각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돈독했던 부자 관계도 남편의 진로를 놓고 약간은 삐그덕했던 적도 있다고 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남편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순수 미술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였던 남편이 갑자기 패션 쪽에 눈을 돌린 것은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때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는 그림도 어느 순간 죄다 옷밖에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동대문을 기웃거렸고 어느 때부터는 원단을 사와서 이리 찢고 저리 박음질하고 하면서 스스로 옷을 만들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순수 미술을 전공하기를 바랬던 시아버지는 아들이 잠깐 사춘기 시절에만 저러고 말겠지 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패션 쪽으로 관심이 기우는 것 같아 내심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가 되었을 때 남편은 시아버지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빠, 나 결심했어. 나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야. 응? 아니, 너 그림은 안 그릴 거야? 너 이 귀한 재능을 그냥 갖다 버리려고? 아빠, 나는 이게 재능 갖다 버리는 거라고 생각 안 해. 어차피 도화지에 선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거나 원단을 가지고 예쁜 옷을 만들어내는 거나 똑같은 예술이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왕이면 아빠가 못 이룬 화가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면 안 되겠니? 정 안 되면 둘 다 병행이라도 하면서. 에이 아빠, 날고기는 애들이 지금 이거 하나만 집중해서 지금도 수많은 경쟁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나도 걔네들한테 뒤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지. 준서가 그러지 말고. 평생 아들이 하는 일에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던 시아버지는 이번만큼은 완고하게 남편을 계속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뜻을 확고하게 세운 뒤여서 그렇게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는 묘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살면서 겪은 유일한 갈등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해결하게 되는 계기가 또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시아버지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진로 문제로 시아버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남편은 아버지를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량 한복으로 만든 정장이었습니다. 개량 한복 자체도 굉장한 패션 센스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서양식 정장과 접목해서 만든다는 것은 웬만한 재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거냐?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아빠. 아빠도 학교에서 가끔 양복 입을 일 있잖아. 그때 한 번씩 이거 입어. 남편이 만든 개량 한복 정장이 너무나 고퀄리티여서 시아버지는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학교에 한번 입고 간 날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시아버지는 생각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준서가 내가 졌다. 네 말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옷을 만드는 것이나 똑같은 예술 분야이고 이쪽 분야에도 이렇게 재능이 넘치는데 그 부분을 내가 가로막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싶은 패션 디자인 공부 마음껏 해보거라. 진짜야 아빠? 고마워. 나 진짜 아빠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렇게 멋진 패션 디자이너로 장성한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시아버지는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 없이 호라비의 몸으로 키웠는데도 너무나 늠름하게 잘 자라준 아들과 그 아들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 제게 고마운 마음이 합쳐져서 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 하염없이 우시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고맙다 아가, 고마워.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님.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저도 시아버지의 진심이 전해져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영원히 시집을 안 가고 싱글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6살 연하의 훤칠한 훈남을 남편으로 맞이하니까 놀라움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치러진 결혼식은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결혼과 동시에 시아버지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교사를 은퇴할 정년이 다가온 것인데요. 시아버지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결혼과 직업의 은퇴라는 큰 변화를 한 시기에 다 맞이하게 되어서 시아버지 당신께서 나중에 회상하시길 말년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시 한번 겪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은퇴하시고 제일 하시고 싶은 일이 있나요? 나는 있지. 은퇴하며 꼭 세계의 유명한 미술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어. 늙어서 주책일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가서는 나도 젊은이들 따라서 벽화도 한번 그려보고 싶고 준석이 키우느라 언제고 가야지 계획만 세우고 있다가 세월이 이렇게 흘려버렸구나. 이제야말로 진짜 미루지 말고 한 몇 년간 나갔다 오고 싶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님.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아니다. 나는 내 돈으로 다녀올 거야. 그동안 조금 모아놓았던 돈들이랑 이번에 새로 구한 일로 얼마간 모으면 금방 마련될 거다. 네? 일이라뇨? 이제 막 은퇴하셨는데 무슨 일을 또요? 그게 말이지. 시아버지는 은퇴하며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미술관 세계여행 말고 하나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소 뜬금없게도 건물 경비 관리자 일을 해보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비 아저씨 말이에요. 경비라니요? 아니 아버님, 그 일은 계속 밤도 새야 하고 요즘은 인식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갑질을 하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왜 하필 그런 험한 일을요? 그건 말이지.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초등학교 시절 그림은 너무 그리고 싶은데 물감도 붓고 심지어 연필도 없던 그 시절에 방과 후면 몰래 미술실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 있는 재료를 조금씩 가져다가 그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날도 어김없이 미술실에 몰래 들어가서 재료를 가지고 오던 중이었는데 그만 순찰을 돌던 학교 경비 아저씨한테 딱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이놈, 너 잘 걸렸다. 도둑질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알지? 너 이놈, 이리 따라오거라. 경비 아저씨는 무섭게 시아버지를 초소 안으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리고 말했습니다.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경찰 아저씨 불러올 테니까. 이름 얼굴 다 알고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 말고. 아저씨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빌 일이었으면 애초에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었다고요. 시아버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경비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은데 가난해서 연필 살 돈도 없고 그래서 방법을 궁리하다가 미술실 재료를 가져다 쓰면 티도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저질렀다고 하면서요. 사정을 들은 경비 아저씨는 혀를 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학교 비품을 도둑질하며 쓰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아저씨. 경비 아저씨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얘기했습니다. 잘 듣거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너랑 나만의 비밀이다. 알겠지? 시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마침 미술실에서 쓰고 남은 버릴 재료들을 소각장에 가져갈 일이 있어서 가던 중에 니놈을 만난 거다. 그 재료들을 다 모아서 물감을 일일이 쫙쫙 쥐어 짜내고 쓰다 버린 붓들은 조금만 재정비하면 그림 연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게다. 내가 그런 것들은 따로 빼놓을 테니 너는 이제부터 비품 도둑질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받아가도록 해. 5학년 3반 김성찬. 니놈 그림 잘 그리는 건 전교에 다 소문이 나서 이 아저씨도 다 알고 있을 정도니까 이 아저씨는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김성찬이가 좀도둑이 되는 걸 보고 싶진 않다. 미래의 훌륭한 화가가 될 놈이 도둑질이나 해서야 되겠어? 아저씨 감사해요. 하마터면 경찰서에 붙잡혀갈 뻔한 시아버지가 경비 아저씨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구제받고 난 뒤에는 신기하게도 재료 걱정할 필요 없이 졸업할 때까지 풍부한 재료로 그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분명히 남은 찌꺼기 재료와 쓰다가 버릴 때가 다 된 붓들을 모아놓겠다고 했는데 항상 경비실에 가서 받는 재료는 새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좋은 재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졸업을 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재료들은 경비 아저씨가 항상 새 것으로 사다가 준비해 놓은 재료들이었습니다. 너무 새 것이면 티가 날까봐 경비 아저씨가 조금씩 물감을 짜내고 붓을 몇 번 쓰고 하는 식으로 밑작업을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되고 한참 지난 어느 해의 스승의 날, 시아버지는 그 초등학교를 방문했다가 더 이상 그 경비 아저씨가 근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행정실에 가서 급하게 아저씨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여기 계시던 경비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키 크고 하얀 머리 하신 박씨 아저씨 말이에요. 아, 너가 성찬이구나. 이리 와보거라. 행정실에 있던 직원 아줌마는 다급해하던 저를 자리로 부르더니 서랍을 열어서 고급 화구 세트를 꺼내놓았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혹시 너가 찾아오면 전해주라고 하시더라. 그전까지는 구경도 못해본 고급 물감과 붓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을 찰나에 물감 박스 한켠에는 조그만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 구석에는 성찬이에게 라고 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걸 보자마자 황급히 꺼내서 펼쳐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씨 아저씨가 써내려간 장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성찬이에게, 건방진 좀도둑놈 성찬아,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 편지로 전한다. 아저씨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좀 쉬기로 했다. 건강해지면 다시 올라갈 테니 애써 찾지 말거라. 어떻게 중학교 올라가서는 좀 살만하냐? 또 미술실 기웃거리면서 좀도둑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네 놈 보면 먼저 간 우리 손주가 생각나서 너에게도 마음이 갔었다. 우리 손주놈도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었지. 그 녀석이 교통사고로 비명 횡사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시골 학교에 경비를 하지는 않았을 거야.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한때는 한 학교의 선생님이었단다. 아이들 잘하는 거 보는 낙으로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가던 평범한 교사였어.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을 때쯤 학교에 놀러온 손주 녀석을 데리고 학교 앞 문방구에 군것질거리를 사주러 함께 갔다가 잠시 눈을 뗀 사이 언덕길에서 굴러내려온 큰 트럭이 손주 녀석을 치고 만 거야. 그렇게 그 녀석은 하늘나라로 갔고 나는 그 죄책감에 더 이상 학교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퇴직을 했지. 그런데 계속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미련이 남더구나. 그래서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학교를 찾아가 그곳에서 경비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그리움과 손주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말이야. 그렇게 찾은 곳이 이곳이다.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너랑 딱 마주치게 되었고 눈물 뚝뚝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하던 네놈 모습을 보는데 꼭 먼저 간 우리 손주놈이 떠오르더구나. 나는 하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못다 이룬 우리 손주의 꿈도 대신 이뤄주고 미처 다 속죄하지 못한 이 할애비의 남은 속죄의 목도 성찬이 네가 깨끗이 씻어주렴. 이야기가 길어졌구나. 그러면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이만 펜을 놓는다. 길게 써내려간 편지를 읽고 있던 시아버지의 눈에서도 수도꼭지를 튼 듯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행정실 직원 아줌마는 황급히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예, 괜찮니? 무슨 일이야? 아저씨가, 박씨 아저씨가... 자초지종을 들은 행정실 아줌마는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물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그 영감님 왜 그렇게 없는 돈에도 새 물감이랑 붓을 자꾸 학교에 사오시나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흠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새 물감이라뇨? 혹시 물감이요? 무슨 물감은 너 준다고 산 물감이지. 맨날 우리 손주놈 줄 물감이에요 하면서 꼭 그러고 다니셨지 뭐냐? 네? 그러면 그 물감들이 다 새 거? 아저씨! 미술실에서 버릴 것들은 모아서 제공해주겠다는 물감이며 붓들이 사실은 경비 아저씨가 사준 새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오해를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경비 아저씨의 행방을 오랜 세월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빨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와서 아저씨를 찾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나중에 성인이 되고서도 한참 지나서야 아저씨의 친척들과 연락이 닿아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미 학교를 떠나실 때쯤에 불치의병으로 요양을 하러 떠나신 거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역시 한참을 슬픔에 잠겨 지내셨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영화 파인딩 포레스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파인딩 포레스터는 주인공 남자아이가 포레스터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점점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시아버지의 추천을 받아 뒤늦게 보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영화이니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시아버지가 이 영화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은 주인공들 도와줬던 포레스터 아저씨에게서 자신을 한없이 도와주던 경비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릴 적 강렬했던 경비 아저씨의 기억이 시아버지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나도 그 박씨 아저씨처럼 세상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서 내가 받았던 사랑을 한없이 베풀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혹시 모르지? 어린 날에 이 김성찬 같은 사람을 내가 또 만나게 됐지? 시아버지는 긴 회상을 마치며 자신이 꼭 해보고 싶었던 경비관리자 일에 대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왕이면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박씨 아저씨처럼 학교의 경비관리자로 일을 구했으나 그 자리는 이미 다 차게 되어서 일반 건물의 경비를 찾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아버님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아는 곳에 경비관리자 한 명이 결혼이 생겨서 구하고 있다고 하던데 한번 지원해 보시겠어요? 응, 그래? 좋지. 내가 며느리 덕 톡톡히 보는구먼. 마침 제가 아는 건물에서 경비관리자 한 분이 막 퇴사를 하셨고 그 건물에서 기본적인 일을 배우시다 보면 나중에 학교 경비관리자로 근무하게 되셔도 수월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시아버지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지체할 필요도 없다며 다음날 바로 면접을 보러 가셨고 워낙 공무원으로 오래 성실하게 재직하셨던 경력이 인정을 받아 바로 합격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다사다난했던 지난날에 대한 위로와 앞으로의 새 출발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고급 과일 꾸러미를 한 다발 사서 가져다 드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근무하는 첫날 그것들을 드리면서 응원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회사 업무가 바빠지기도 했고 준비하기로 했던 고급 과일들의 수입 물량에 딸려서 다음 달에나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다 보니 시아버지가 경비관리자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되어서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뵙게 되었는데 저는 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하고 그제서야 찾아뵙게 된 것을 무척이나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입에 담지도 못할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거든요. 시아버지가 일하시는 건물에 도착을 하니 마침 시아버지가 앞선 차량에 주차 안내를 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네, 저의 이 건물 6층 방문 차량인데요. 혹시 이 앞에 잠시 세워두고 올라갔다도 되나요? 원래 6층은 방문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얼른 갔다 오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여기 한켠에 잠시 세울 수 있게 해드리죠. 네,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시아버지의 모습 역시 평소 천사와 다를 바 없는 따뜻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천사가 얼마 전까지는 선생님 옷을 입고 있다가 잠시 또 경비 아저씨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 평화를 깨는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김씨, 일로 와봐.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돌아보니 웬 시아버지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려 보이는 남자가 손짓을 까딱까딱하면서 시아버지를 자기 쪽으로 부르지 않겠어요? 아이고, 최 실장님 오셨어요? 빨리 안 오고 뭐해? 아이고, 예. 어이 김씨, 자꾸 이럴 거야? 여기다 주차 함부로 못 되게 하라고 몇 번을 말해? 여기는 내가 되는 자리라고.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실장님 되실 자리는 옆에도 충분해 보여서. 게다가 이 손님들은 금방 내려온다고 하셔서. 헛소리 집어치지 못해? 앞으로 내가 되는데 옆에 차 없도록 해. 알겠어? 아니, 그래도 옆에 이렇게 남는 자리가 많은데 왜... 어허, 노인네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네네.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 자리에 손님들이 정차를 하면 안 되는 명확한 설명도 없이 시아버지에게 신경질만 잔뜩 부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직급이 높아도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하지 않나요? 그것도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까라면 까 하는 식의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요. 저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제 차를 가지고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응? 아니 아가,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아버님, 제가 더 일찍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네요. 더운 날 일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아유, 아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좋은 데 소개해줘서 아주 편하게 일하고 있단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례한 일을 겪으신 시아버지였지만 제 앞에서는 허허허 웃으시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주차는 저 앞에 잠깐 대면 돼요? 저기는 말이지. 에이, 뭐 별일 있겠냐. 저 앞에 잠깐 대거라. 저는 일부러 방금 전 최 실장이라는 관리자와 시아버지가 실갱이가 있었던 곳을 가리키며 차를 댄다고 하자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는 듯 하더니 그쪽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내리면서 준비한 선물 바구니를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거 귀한 과일이에요. 더운 날 고생하시는데 동료분들이랑 드시면서 일하세요.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 천사 같은 며느리가 뭘 또 이런 걸 다 준비했노. 고맙다, 아가. 내 잘 먹으마.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을 즈음에 다시 한번 그 평화를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아이고, 최 실장님 가신 줄 알았는데. 내가 방금 전에 여기다 차 못 대게 하라고 말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잘리고 싶어? 일 똑바로 안 할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딱 봐도 엄연한 법정 주차 공간이고 자리도 남는데 왜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어이, 아줌마. 모르면 가만히 계셔. 여기는 우리 건물 직원들 주차하는 자리고 지금 아줌마가 된 자리는 원래 내 자리야. 얼른 빼. 글쎄요. 저는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여기가 건물 관리자 주차 자리라고요? 저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습니다만. 뭐? 아줌마가 뭘 한다고 나서길? 거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소란스러운 우리 쪽을 보며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건물주님! 말도 없이 여기는 어떻게... 최 실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관리소장님, 오늘 휴가시라더니 여기는 어떻게... 아니, 그보다... 건물주님이요? 그래, 얼른 인사드려. 자네가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뵙나 본데 여기 6층부터 8층 쓰고 계시는 회사 대표님이시자 이 건물 건물주이신 최수진 대표님이셔. 아니 이게 무슨...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네, 제가 바로 시아버지가 경비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신 이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건물의 경비관리자 결혼이 생긴 것도 제가 건물주인이니 제일 빨리 알았고 시아버지가 그 일을 찾고 계신다고 하니 바로 소개할 수 있었죠. 그동안 해외 출장이랑 지방 출장, 게다가 여러 사회 프로젝트가 겹쳐서 회사 건물에 오랜만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새로 부임한 중간 관리자인 이 최 실장이란 인간이 뭣도 모르고 설치고 앉아있네요. 그것도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시아버지에게 막말을 퍼부어대면서요. 최 실장님? 그쪽이 이번에 새로운 시설관리실장이에요? 그쪽이 뭔데 이 자리에 차를 대라 마라. 그쪽 지정 자리다 주장하는 거죠? 여기는 제가 건물 지을 때부터 방문자 주차 공간으로 따로 빼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건물 직원들 주차는 관리소장님도 눈치 보면서 겨우 한 대 대고 있는데 당신은 뭔데 이 자리에 당신 차를 마음대로 세우며 게다가 건물 방문자들 차를 대라 말아야. 여기 이 김 선생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실까? 죄송합니다, 건물주님. 관리소장님, 오늘부로 시설관리실장 새로 알아보세요. 어디서 이런 무례배 같은 인간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어? 관리소장님께도 책임을 물을까요? 아닙니다, 건물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 실장 들었지?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되네. 건물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 실장은 저의 정체를 알고 나더니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 애원했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먹여 살릴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제발요, 건물주님. 먹여 살릴 처자식 있는 분이면 행동을 좀 더 조심하셨어야죠.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아버님, 이따 뵐게요. 편하게 근무하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저는 일부러 최 실장이 들으라는 듯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획 돌아서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건물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건물주님. 애걸복걸하는 최 실장을 뒤로 하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감히 천사 같은 제 시아버지에게 이딴 식으로 무례하게 굴다니 잘려도 싸지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떻게 이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은 2010년도쯤에 방송을 한번 타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SNS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10년 되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막 붐을 일으키던 시기였거든요. 경쟁 업체들은 홍보 채널을 어디에 주력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발빠르게 시대를 잃고 이쪽에 올인을 한 것이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매출 곡선이 수직 상승을 했고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과감한 부동산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몇 번의 매수와 시세 차익을 얻고 되파는 과정을 거치고 나니 어느새 자체 사옥을 가진, 그것도 관리부를 따로 둘 정도의 큰 규모의 건물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로 급성장을 해 있더군요. 이 정도 건물주면 일개 시설관리실장이 깨갱하고 무릎을 꿇을만 하죠. 제가 웬만해선 재산 자랑도 잘 안 하고 그걸 근거로 사람을 찍어 누르지도 않지만 제 가족에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혼쭐을 내줘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만은 못 참고 실력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잠시 1층 경비 아저씨가 뵙겠다고 찾아왔는데요. 네? 얼른 안으로 모셔요. 제가 올라온 데 얼마 안 있어 시아버지가 제 사무실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버님, 여긴 어쩔 일로 오셨어요? 우리 아가 이렇게 늠름하게 대표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니 내가 다 자랑스럽구나. 내가 올라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최 실장 있지 않니? 아, 네 아버님. 제가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미리 상황 파악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최 실장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어떻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뿐만 아니라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몰상식하게 굴었는데 그런 인간을 용서해주자고요? 그 최 실장 아들내미가 이번에 대학을 간다는구먼. 아들 학비 보태보겠다고 이렇게 한 푼 두 푼 벌어보고자 이번에 건물 관리직으로 자리를 구했나 본데 우리가 야멸차게 잘라버리면 그 아들은 불쌍해서 어떡하누? 아니, 아버님도 참, 그건 그네들 사정이죠.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하던가요. 자기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아버님한테도 무례하게 굴고 제 정체를 알기 전까지 아줌마네 뭐네 사태질하면서 반말도 막 하고요. 그런 인간한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이제 너랑 내 정체도 알게 되었으니 예전처럼 막대하지 못할 게다. 힘을 가진 사람이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니? 만일 오래전에 미술신 비품 훔치던 좀도둑에 불과했던 나를 용서해줬던 경비 아저씨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도 내 아들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님. 대신에 최 실장 그 사람 한 번이라도 더 말썽 일으키면 진짜 가차없이 자를 거예요. 아셨죠? 그래, 내가 잘 타일러 보마. 역시 우리 며느리가 아주 자비가 넘친단 말이야. 고마워. 자신에게 무례하게 군 사람의 선처를 부탁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선처에 대해 오히려 자신을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예수의 4대 성인에 시아버지 한 분을 더 보태서 5대 성인을 만들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릴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최 실장은 요새 어떻게 지내냐고요? 말만 중간 관리자일 뿐 말단 경비인 시아버지에게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90도로 인사를 한다고 해요. 저도 지나가다가 그 인사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는데요. 볼 때마다 얼마나 통쾌한지 1.5리터 사이다를 원샷으로 들이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신 시아버지는 이제 미뤄왔던 세계 미술관 투어를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여행이 끝난 뒤에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초등학교 경비관리자 일에 다시 문을 두드려 보신다고 하네요. 저희가 돈을 좀 보태드린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끝끝내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 다녀오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저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대신 이번 가을쯤에는 뉴욕 미술관 투어를 돌고 계실 예정이라고 해서 그 일정만 저희가 돈을 보태기로 하고 저희 부부도 그때 휴가를 내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랑 꼭 해외 미술관 여행을 가보고 싶었는데 며느리까지 같이 해서 가면 너무 좋겠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천사 같은 시아버지의 앞날을 한없이 응원합니다. 자신에게 침을 뱉는 무례한 사람에게도 용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시아버지는 은퇴 이후에도 세상의 빛을 밝게 비추며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그런 시아버지를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 보려고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